전 세계 그 화합을 상징하는 올림픽 기간에 러시아가 조지아 침공을 했다는 소식에 서방은 완전히 허를 찔린 셈이죠. 이거 너무 놀랍겠다. 예. 그렇다면 대체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친서방 세력이라고. 바로 나토가 2008년 4월에 루마니아 부크레슈티에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염원을 환영한다는 그 선언문을 채택했는데 So we spent a lot of time talking about NATO. We support MAP for Ukraine and Georgia. Helping Ukraine move toward NATO membership is in the interest of every member in the alliance. 그리고 이 같은 나토의 거듭되는 동진 소식을 접한 러시아의 그 반발 여론이 아주 높아졌어요. 조지아에는 그 남오세티아라는 자치지역이 있는데요. 조지아가 소련에서 독립하자 남오세티아도 조지아로부터 또 분리 독립하겠다고 하면서 그 갈등으로 내전이 벌어졌는데 2006년에 남오세티아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완전 독립을 선언했던 거예요.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자치지역이 아예 독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때 그 조지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웃기고 있네. 예, 가만히. 당연히 정쟁을 벌이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조지아가 남오세티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합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이에 대응해서 조지아를 공격했던 것이죠. 조지아 공격의 명분은 바로 그 안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의 보호를 위해서였다. 이런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자 미국과 나토의 적극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후 남오세티아는 독립을 했고요. 또 러시아로부터 독립국 공식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Ровно год назад, 26 августа, Россия признал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республик Южная Осетия и Абхазия.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나토를 예, 믿지 못하게 만든 상황이잖아요. 예. 아니 나토 가입한 국가 봐봐.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미국이 이런 걸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 지원 씨가 어떻게 그 밤새 그 과외를 받는 아니 뭘 배울 줄 알아야 과외를 하지. 배워요. 아니 뭘 배울 줄 알아야 과외도 할 같이 거 아니에요. 공부해요. 연륜이 있네요. 물론 러시아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그 미국 등 서방이 아주 맹렬히 푸틴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국내 상황은 달랐습니다. 푸틴은 서방에 맞설 줄 아는 러시아의 스트롱맨이다. 강력한 스트롱맨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됐고 그 차기 집권의 정당성까지 이제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그 조지아에서 러시아계 주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행보를 보면 혹시 떠오르는 게 없나요?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예, 그 2014년엔 그 크림반도를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돈바스 지역을 병합하기 위해서 푸틴은 조지아 침공 때와 똑같은 방법을 쓴 셈이죠.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침공을 해서 인기를 확 올리는 거네요. 조지아 침공 후에 그 푸틴 지지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8%까지 치솟으면서 그 푸틴의 세 번째 그 대권에 영향을 미쳤던 셈이죠. 마찬가지로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도 푸틴의 지지율은 반등합니다.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 무슨 침공할 때마다 지지율이 엄청 올라가네요. 예. 조지아 침공 후에 그 지지율이 88%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다시 2012년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고 당시 유가가 하락하고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러시아 경제가 이제 공경에 처한 상황이었는데 크림반도 병합을 본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또
80%가 넘는 절대적 지지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 공식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르지 않나요? 러시아 안에서는 인기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전인 올해 1월에 그러니까 푸틴의 지지율이 69%였는데 전쟁이 일어난 뒤 3월에는 83%까지 이제 상승했죠. 그냥 뭐 전국 온 국민 다네. 러시아 국민 압도적인 다. 지지를 받으니까. 그리고 푸틴은 이런 러시아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바탕으로 일찌감치 본인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 둡니다. 2008년에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요. 이 법이 2012년 대선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0년 개헌헌법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연임과 관련 없이 2회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개헌헌법에 따르면 푸틴은 더는 대통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개헌 이전의 대통령 수행 횟수는 백지화 된다는 것입니다. 리셋된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반전이 없다면 푸틴이 84살이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야, 예. 거의 종신이네요. 예. 푸틴이 러시아인들의 이런 지속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숨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 예. 통제를 하나요? 그렇죠. 실제로 푸틴은 집권 내내 언론을 아주 강압적으로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영 언론사들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민영 언론사들을 압박하거나 그 영향력이 클 경우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아예 해체해버리고 국영화하는 수순을 밟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미디어 재벌 구신스키를 체포한 일이었는데요. 당시 푸틴 정부는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던 방송국인 엔테베라고 하는 방송국이 푸틴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이 엔테베를 소유한 구신스키의 비리 조사에 착수했고요. 그 결과 약 $10,000,000를 횡령한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푸틴 정부는 국영 기업을 통해서 엔테베를 인수했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지금도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지금은 너무 강해졌죠. 오히려 더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언론사들은 다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해외 언론사들은 다 막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SNS도 얼굴책이나 인별이나 이런 게 다 막아놨고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하거나 뭔가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언론사를 다 막고 있고 배제를 다 하고 있어요.